뉴욕 증시는 기대보다 미흡한 경제 지표가 나온 후 상품 에너지 관련주의 상승세와 연준의 자산 매입 연장 논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합권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나스닥만 소폭 떨어졌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서브스업 지표가 개선된 가운데 금속 가격 상승이 도움을 줬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강보합세로 마감됐습니다. 국제 유가는 10일 연속 오르며 배럴당 83달러를 돌파해 근 15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석유 재고량이 증가했지만 달러 약세와 한파로 인한 연료 소비 증가 전망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윤우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종시 입주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세종시에 입주할 분야와 관련해 바이오시밀러와 LCD를 복합적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보합권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모두 소폭 올랐는데요. 나스닥은 또 떨어지면서 조금 대조적인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나온 경제 지표가 개선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치에는 도달하지 못한 점이 오히려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듯한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그렇지만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자재 상품주는 그런대로 강세를 보인 점이 보합권 정도에 머무르게 해줄 수 있었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동양증권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알아보기로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혼조로 끝이 났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지표 개선세가 좀 이렇게 뚜렷하게 좀 나타나지 않는 게 좀 미흡하게 발표된 게 일단 시장이 좀 발목을 약간 소폭 좀 잡는 듯 했고요. 반면에 또 상품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좀 시장의 지수를 좀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좀 자세하게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간단히 좀 짚어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다우지수가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계속 꾸준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보시면 또 1월 효과가 또 뚜렷하게 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좀 예상도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ISM 제조업 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경기 확장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게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탄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시장의 지지를 가장 크게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단 원자재와 상품주가 좀 강세를 나타내면서 이제 그 지수가 오히려 좀 반등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계속 꾸준하게 좀 나타내는데요. 일단 시장의 기술적으로도 꾸준하게 5일선과 21선을 꾸준하게 지지하면서 어느 정도 좀 랠리를 좀 펼쳐가고 있는 게 좀 이례적으로 좀 계속 좀 판단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향후에 좀 나타날 그 지표라든지 그리고 뭐 최근 또 1월 들어가지고 경기 회복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들어가지고 또 이제 올해 새해 들어가지고 또 1월 효과라든지 아니면 소형주 효과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시장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면서 아마 매수세는 그 꾸준하게 좀 이렇게 유입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좀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나타내고 있는 뭐 전방위로 좀 나타내고 있는 경기 회복에 대한 신호탄과 그다음에 그 경기 회복이 좀 약간 더디지만은 아직까지는 경기가 살아있다는 게 아무래도 시장의 신뢰를 가장 많이 지금 이제 다우지수를 등에 업고 지나가지 않나 일단 그렇게 좀 일단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경제 지표가 크게 두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은 조금 기대치에는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조금 미흡하게 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먼저 고용 지표 먼저 살펴보기로 하죠. 미국의 12월 민간 부문 고용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개선세를 보이긴 했지만 기대치에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를 조금 더 자세하게 공개를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어제 또 이제 고용 지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ADP 취업자 변동 고용 지표 민간 지표가 일단 발표됐습니다. 일단 발표치를 보면 이제 이전치가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감소가 그 이전 달에는 16만 9천 개 정도가 일단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이제 전망했던 거는 한 7만 5천 개 정도가 감소폭이 나타났는데 실제로 발표됐던 건 한 8만 4천 개 정도로 나타나면서 전망치보다는 약간 좀 미흡한 그런 수준으로 나타냈지만 일단 지난달 그 전달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감소폭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좀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 그나마 좀 안도를 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좀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단 뭐 2008년 이후에도 최저 수준을 좀 감소폭을 좀 이제 계속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 예상치보다는 이제 실망을 했던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일단 지난달하고 비교했을 때는 개선세가 꾸준하게 지금 이제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아마 시장에 크게 좀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일단은 그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 일단 이코노미스트는요, 향상되고 있는 경향이지만 그래도 한 1월 달이라든지 한 2월, 그리고 최대한 한 3월 정도까지는 아마 지켜봐야만이 고용 지표가 꾸준하게 이제 개선세로 돌았을 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많이 판단을 하면서 좀 약간 유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게 좀 이렇게 특징적이었고요. 그리고 뭐 어느 쪽에서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취업자 변동수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던 게 향후 고용 시장이라든지 고용 지표 개선세
데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좀 많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엇갈린 전망이 좀 이제 나타났던 게 좀 시장의 특징적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발표가 되는 고용 보고서에 대한 어떤 향방을 좀 대충 힌트를 준다라고 할 수 있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의 민간 부문 고용에 대한 결과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런대로 괜찮은 모습도 나타났지만 어쨌거나 기대치에는 미흡한 모습. 자, 그리고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도 나왔는데요. 지난달에 비해서는 확장세로 전환을 했음에도 이것도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치에는 못 도달을 했다고요. 예, ISM 서비스 지수도 일단 좀 기대치는 좀 많이 좀 약간 미흡했는데요. 일단은 월요일날 발표했던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기 확장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전 달에 비해서 48.7 정도 나타나면서 약간 수축된 상태였는데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확장세로 다시 돌았습니다. 50.1로 좀 확장세가 돌았었는데 시장에서 일단 전망을 했던 게 50.4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에 비해서는 약간 소폭 좀 미흡한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지난달에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안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충격이라든지 그런 거 좀 약간 덜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다시피 50을 넘어서면 일단 경기가 좀 회복세를 넘어서 확산을 하고 있다는 건 대부분 좀 아실 건데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미국 서비스업 경기 자체가 지금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에 확산세로 나타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그나마 좀 안정감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경제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 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직 아니다라는 식으로 좀 판단도 좀 많이 되고 있지만 일단은 낮은 유동성과 그다음에 고용률이 서비스업 시장이 좀 역풍으로 좀 작용할 확률이 좀 굉장히 높다고 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서비스업 지수입니다. 일단은 일단 작년이죠, 이제는. 작년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비스 지수가 크게 좀 이렇게 꾸준하게 좀 개선세가 좀 나타나는 게 보이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위축되고 있다고도 좀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보합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일단은 서비스 지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고용이 굉장히 좀 이렇게 불안정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찾아가지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용 자체가 워낙 이렇게 해고도 많고 그다음에 인원들 또 직원들 좀 이렇게 뽑는 것도 좀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에 이제 고용 시장 자체가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서비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회복세를 좀 꾸준하게 나타내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좀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앞서서 나왔었던 미국의 ISM 12월 제조업 지수는 55.9% 정도로 확장세를 보였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제조업의 확장세에 비해서 서비스업 쪽은 그러니까 비제조업 지수는 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을 끌어내자면 제조업 부문 그리고 비제조업 부문 모두 확장세로 지금 일단은 들어왔다라는 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미국의 FOMC 회의록 또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쪽에서 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가 됐다면서요? 네, 일단 그 FOMC 의사록에서 이제 발표됐던 것 중에 하나가요. 일단 어떻게 보면 그렇죠. 저금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컨트롤 따지면은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짜갈 것인가 그런 쪽에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경제 성장세가 일단은 좀 이렇게 많이 완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일부 의원들하고 여러 의원들이 이제 좀 격론이 좀 많이 와갔습니다. 일단은 출구 전략 쉽게 말해 크게 따져봤을 때 출구 전략을 어떻게 짜가서 일단 예전만큼의 그렇게 재정폭을 좀 맞출 것이냐가 이제 가장 큰 좀 논의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제 경제 성장세가 약해질 경우에는 이제 자산 매입을 오히려 더 확대를 해 나가야만 미국 경기를 그대로 좀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이제 그게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 반면에 어떤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융시장하고 경제가 일단 많이 좀 향상돼 왔다 지금 문제로서는 많이 향상되기 때문에 일단 연준에서는 기존의 자산 매입 계획을 어느 정도 철회를 시키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경기 회복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자산 보유를 오히려 기존보다도 더 감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 자체를 좀 더 시장에 좀 많이 맡겨둬야 되지 않나라고 일단 격론이 많이 와갔는데요. 일단 이 의원 같은 경우는 한 분만 이렇게 이제 일단 판단을 했고요. 나머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자산 매입 계획은 계속 세워 나가야 된다. 아무래도 저금리 정책은 유지를 하되 자산 매입 같은 경우는 좀 아직까지는 확대를 좀 오히려 해가야 된다는 게 아무래도 시장은 어느 정도 저금리로 따라서 이제 금융시장 그대로 가면서 오히려 자산 매입을 통해 가지고 시장의 체력은 좀 우리가 향상을 시켜야 된다. 아직은 체력이 뚜렷하지 않다는 게 아무래도 좀 시사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대목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단은 좀 의견이 좀 많이 분분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일부 의원들 자체도 이제 불경기로 인해서 물가가 억제될 것이라고 이제 보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반면에 이제 일부 의원들은 이제 연준이 이례적으로 부양책으로 인해 가지고 물가 상승 위험이 많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지적했던 게 아무래도 좀 격론으로 좀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뭐 지난달이라든지 지난달 같은 경우는 FOMC 의사록을 보시면 대부분이 좀 의견이 좀 많이 일치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아직은 저금리 가야 된다. 아직은 그렇죠.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래도 경기 회복세가 좀 이렇게 꾸준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좀 많이 이렇게 의견이 좀 많이 분분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향후 지금 이렇게 FOMC 의사록에서 분분되는 의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나타날 금리 결정이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그런 정책 결정에 좀 많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아직까지는 그 미국 경제 자체가 회복세가 많이 뚜렷해지지만은 아직 기본적인 체력은 덜하다는 게 아무래도 주 논점이 아니었나 일단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경제 성장세가 조금 약화될 경우에는 연준의 그 자산 매입 규모도 확대하고 기간도 늘려야 된다는 의견이 FOMC 의사록에는 또 담겨져 있으면서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됐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이 돼서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유 재고량은 증가했다면서요. 예. 상품 쪽 얘기 한꺼번에 좀 들어볼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어제 그 FOMC 의사록이 이제 발표된 이후부터 이제 달러가 좀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네. 일단은 미국 원유 재고부터 일단 나타내면요. 어제 원유 재고가 좀 발표됐는데 실제로 원유 재고가 발표되면서 시장에서는 원유 재고가 일단 이전치가 한 150만 배럴 정도 일단 감소를 나타냈는데요. 네. 실제로 발표는 한 130만 배럴 정도 늘어나면서 시장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원유 재고에 대한 좀 충격이 좀 이렇게 일단 되졌는데요. 네. 일단 휘발유 재고도 한 370만 배럴 정도 늘어나면서 일단 시장에서는 원유 재고가 좀 많이 소폭 증가하면서 시장에서 오히려 유가에 대한 그 매도폭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했는데 일단은 추운 날씨 최근에 그 한파가 많이 나타났는데 네. 추운 날씨 영향이 가장 좀 큰 이유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일단 난방유와 디젤유를 포함한 정제유가 재고량이 30만 배로 오히려 감소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상세가 좀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원유 재고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많이 나타나면서 일단은 시장 자체 원유 재고 자체가 원유가 자체가 좀 이렇게 유가가 좀 이렇게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국제 유가가 일단 한파가 좀 물어닥치면서 그다음에 FOMC 의사록에 따라서 달러가 좀 약세를 나타내면서 그런 영향으로 한 10거래 정도 연속으로 이제 계속 상승하는 그런 기조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어제 뭐 원유 재고가 좀 일단 오히려 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난방유 같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그 기름값에 대해서는 좀 많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이쪽 부분에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강세를 좀 나타냈고요. 일단 뭐 WTI 그 2월 인도분 가격 자체는 어제 83.18달러로 여기서 80달러를 좀 크게 회복하면서 우리 유가가 좀 이제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던 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값도 한 1.6% 정도 어제 같은 경우에 상품주가 좀 많이 랠리를 좀 펼쳤는데요. 네. 금값도 한 1.6% 정도 상승세를 좀 나타내면서 온스당 1,136.5달러 정도로 좀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다음에 또 달러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달러 약세를 좀 많이 나타내면서 달러 인덱스가 한 77.39 정도로 나타내면서 어느 정도 상품주가 좀 그렇게 좀 영향을 좀 받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미국 그 다우지수 마찬가지고 상품주들이 좀 이렇게 강한 간등세를 좀 나타냈던 게 어제 시장이 좀 약간 특징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일단 생각되어집니다. 네, 미국의 경제 지표가 기대치에 미흡했지만 그나마 보합권 정도에서 혼조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 달러와 약세를 바탕으로 한 상품주의 랠리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12월 민간 일자리 감소수가 8만 4천 명 정도, 21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만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된 것이 조금 아쉬운 대목이었는데요. 이제 금요일 밤에는 그야말로 가장 많이들 주목하고 계시는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일단 간밤에 하나 어떤 고용에 대한 지표가 나왔지만 내일 또 주간 단위로 나오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실업수당 증국 건수 일단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실업수당 증국 건수가 이제 지난주에는 한 43만 2천 건 정도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 전망치는 한 45만 건 정도로 약간은 좀 증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제 공시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럽 쪽은 어떻게 마감되는지 궁금한데 말이죠. 혼조로 끝난 뉴욕 증시와는 달리 소폭 다 올랐더라고요. 네, 유럽 증시는 어제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특징이었던 게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서비스업 지표가 일단 발표가 됐는데요. 서비스업 지표가 오히려 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좀 호전적으로 좀 이렇게 영향이 좀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좀 반면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상품주들도 이제 랠리를 펼치면서 한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 좀 많이 보였는데요. 일단은 가장 좀 크게 특징적으로 올렸던 게 일단 그 지표 개선과 함께 금속 가격들이 가장 큰 폭으로 좀 최근에 상승하면서 뭐 대표적인 그 주식들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좀 이렇게 강하게 유럽 증시 좀 상승에 좀 견인을 나타냈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자동차 메이커죠 푸조가 투자형 사양 그 조정으로 최근 들어 좀 이례적으로 6.4% 정도 급등하면서 또 시장을 좀 이끌어갔던 게 아무래도 유럽 시장 자체를 좀
좀 지지해 주는데 좀 크게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일단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아무래도 주 후반에 기다리고 있는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와 12월 실업률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12월 실업률을 10.1% 정도로 10%보다 0.1%포인트 정도 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12월 고용 지표가 얼마나 좋을지에 따라서 연준의 출구 전략 시기도 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또 투자자들한테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정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뉴욕은 보합권 혼조로 끝이 났습니다만 어제 우리 증시는 드디어 4개월 만에 종가기준 코스피가 1,700을 돌파를 했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한데 말이죠. 자세한 우리장 전망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의 박재민 대리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재민입니다. 네, 처음 연결이신데 글쎄요. 오늘 어떤 시장의 변수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줬기 때문에 1,700을 돌파할 수 있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말이죠. 예, 전일 코스피가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로 시작부터 강하게 시작하여 종합주가지수 1,700을 넘는 데 성공했는데요. 상대적으로 한유 하락의 부정적 영향과 수혜를 잇는 업종의 주가 흐름의 차별화가 진행되었으나 반도체, LCD, 대규모 IT 설비 투자 기대감과 4분기 업종들의 실적에 대한 긍정적 전망으로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작년 9월 23일 종합주가지수 1723 정고점을 탈환하여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느냐 여부를 금일 분명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 배당락 이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확 바뀌어진 상황인데요. 이틀 연속 거래대금은 코스피 시장만 6조 원을 넘어서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금일 혹은 내일 중 정고점을 탈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장은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540선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코스닥 시장 역시 작년 9월 고점 540선이 여전히 부담으로 다가온 상황이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어제 이전 고점을 7개월 만에 뚫는 상황이라서 더 상승 추세에 힘이 실린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원자력 바이오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 랠리에 선두에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는 미국 원전 수출 기대감이 나오면서 일제히 급등세를 타면서 TSM텍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보성파워텍, 모건코리아, KIC도 급등을 했어요. 또한 헬스케어 시장에 오는 2013년까지 연평균 13% 이상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뉴로테크, 사바이오엔, 삼성 PNC 등 바이오 관련주들이 급등하였죠. 클라우딩 컴퓨터 관련주는 지경부에서 며칠 전부터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한 이후 연일 급등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날도 클로넷이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필링크 등도 10% 이상 급등을 하였습니다. 금일도 코스닥에서 테마주들이 어느 쪽에서 먼저 튀는가를 분명히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투자 변수로는 외국인 순매수 강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은 연초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순매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달러화 지수가 미국의 고용지표와 제조업지수 호전 발표에도 불구하고 약세로 전환되면서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우려가 감소한 해외 시장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연방준비의 이사들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시사했고 재정정책이 축소될 경우 미국의 경기가 더블 D 국면으로 갈 수 있음을 우려한 경제 석학틀의 영향이 큰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는 외국인의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게 됐는데 국내 증시의 매수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말 랠리에 이어 연초부터 강하게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것을 시장을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일단 뭐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또 코스피가 1,700을 이미 넘긴 시점에서 전고점인 1,723포인트가 돌파가 됐는지, 그리고 코스닥 쪽에 지금 랠리를 이미 보이고 있는 일부 테마주들이 오늘도 또 활발한 어떤 그 강세 움직임을 이어갈지가 체크 포인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삼성전자가 89만 1,000원으로 정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오늘 또 4분기에 대한 실적 잠정치 공개가 있을 텐데 말이죠.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IT주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대표적 그래서 주력 산업인 반도체 LCD가 올해 최소 14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 하자가 된 내용이고요. 이 같은 대규모 시설 투자를 통해서 반도체 점유율을 세계 시장의 60%를 넘기겠다는 것이 이 대형 IT주들의 목표인데요. 또한 LCD는 다시 살아나고 있고 치킨 게임에서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3일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LCD 업계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0년 연결 기준으로 최소 14조 3천억의 설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캐시카우로 부상한 DDR3와 낸드 플래시 등의 미세화 공정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IT 업종의 치킨 게임은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죠. 그 대표 기업은 지금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LG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 기업들의 하청업체, 납품업체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시점인데요. DDR3의 미세 공정을 최대 수혜 중인 유진테크의 연일 신고가, 하나마이크론, STS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PSK, 아바코 등 코스닥 IT 대형 중소형 부품주들의 랠리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들 종목은 앞으로도 매출과 이익의 대기업들의 설비 투자로 급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연초부터 스마트폰, 클라우딩 컴퓨터, 3D, 바이오, 원자력 등 코스닥에서 랠리를 하고 있는 코스닥 종목들이 계속 관심 깊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러한 종목들의 시세는 이전부터 기간 매집이 많이 들어온 상태이고 최근에도 계속 물량을 모으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펀드 환매 물량과 기간의 큰 자금 이탈로 소외됐던 중소형주들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 단순히 단기적 흐름으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겠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으로 터치스크린으로 주목받는 디지텍 시스템과 ELK 등은 실적과 성장성이 같이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헬스케어 시장과 원자력 관련 테마주들의 정부의 강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되면서 관심 업적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미래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은 관심 깊게 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네, 일단은 뭐 대규모 설비 투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IT주,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코스피 쪽에는 대형주뿐만이 아니라 부품 쪽, 중소형주까지 모두 포함된다 때문에 함께 다 아울러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대형주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코스닥 쪽에서 이 관련해서 어떤 한 종목만 좀 자세히 꼽아주시죠. 예, 금일 말씀드린 추천 종목은 에이스 디지텍이라는 회사인데요. 말씀드렸듯이 대형 IT 설비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소형 IT 종목들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에이스 디지텍은 제일모직, 잘 알고 있는 제일모직의 지분 참여 인수한 회사로 동사의 성장성은 디스플레이 부품 업체 중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디지텍은 최근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동사의 4분기 실적은 매출액 1,400억 원과 영업이익 120억 정도로 추정되어 3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4분기 실적보다 중요한 체크 포인트는 2010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1분기부터는 기존 라인에서 대형 편광판 시험 생산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중소형 편광판 생산에서 대형 편광판 쪽에 체크를 둬야 하는 이유는 향후 삼성전자의 대형 설비 투자와 함께 대형 편광필름 주요 공급처로 분명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3분기에 악재로 발생되었던 생산 1라인 생산 라인이 복구되어 가동이 정상화되었고 2분기부터는 대형 편광판 생산을 더 크게 생산할 수 있는 3라인이 가동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라인의 가동은 동사의 실적과 성장성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네, 이틀간 소폭의 조정을 보였지만 기술적으로 5일 이동평균선이 지지 유지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하여 신고가 돌파하는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수가는 22,000원 선으로 하시고 손절가는 20일 이동평균선인 19,500
19,500원 선으로 19,500원이 깨진다면 단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목표가는 신고가가 갱신 후 추가 상승을 염두하여 이틀 전에 23,000원 신고가를 갱신한다면 27,000원, 28,000원 선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분명히 삼성전자의 부품업체로서 중장기적 성장의 초입 단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으로 홀딩하셔서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ST스택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전망은요.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의 박재민 대리께서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말 생명보험사들이 일제 기업 공개, 즉 IPO를 추진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힌 데 이어서 현대, 위아 그리고 만도 등도 앞다퉈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IPO 규모는 사상 최대인 100개사의 12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빚이 있더라도 대출을 잘 갚으면 신용등급이 쑥쑥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이 연체정보 등 개인 신용의 부정적인 기록뿐만이 아니라 대출 상환 실적 등 긍정적인 기록도 금융기관 간의 정보 공유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실업 문제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정부 공식 통계로는 현재 실업자 수가 80만 명 수준인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무려 330만 명 정도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최지성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올해 북미 시장에서 매출을 20% 확대하는 등의 공격 경영을 본격화해서 모든 지역 또 모든 제품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세계 최대 멀티미디어 가전 전시회 개최를 앞둔 기자간담회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 뉴스 따라잡기 시간 진행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IPO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올해 굵직한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지금 IPO, 즉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생보사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일제히 IPO 추진 방침을 밝혔는데요. 그에 이어서 이제 대표적인 중견기업들도 연내 IPO를 목표로 최근 상장 주관사 계약을 마치는 등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내 상장을 추진하는 업체는 총 100여 곳에 달하고 상장 규모는 10조 원에서 많게는 1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과 대한생명 등 이 수조 원대 초대형 생보사들의 상장과 함께 포스코건설 그리고 지역난방공사의 IPO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중견기업인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 역시 상장을 추진 중인데요. 이 시가총액이 총 2조 원으로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알짜 기업에 속합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그리고 웅진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웅진에너지도 지금 상장을 추진 중인데 이 상장 후 시가총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기아차 부품업체인 현대위아를 비롯해서 건설업체인 한양 그리고 의류업체 필라코리아와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피존 등이 공모 작업을 서두르고 있고요. 하이마트와 현대로템 등의 굵직한 대기업들도 연내 상장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IPO 후보들이 줄을 이으면서 증권업계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7조 원, 연간으로는 최대 12조 원 규모의 IPO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모두 소화된다면 작년보다 무려 4배 가까이 IPO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기업 수로만 봐도 올해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40여 개사,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60여 개사 등 총 100여 곳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61개사에 비하면 65%나 급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해 IPO 규모가 12조까지 달해서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라는 얘기셨는데 상장하는 기업 수가 그만큼 많아지면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좋겠지만은 물량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이렇게 IPO가 몰리게 된 데는 올해 증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난 2, 3년 동안 시장 여건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IPO를 미뤘던 기업들이 올해에는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와 증시 상승을 예상하고 지금 잇따라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의 대거 신규 상장이 증시 활성화라는 어떤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한편으로 증시의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면서 주가를 급락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낳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동안 이 신규 상장의 공모 금액은 약 10조에서 22조 원에 달하게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규모 공모 물량이 증시에 수급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규 상장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에 앞서서 투신권을 비롯한 기관들이 이들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고 이것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네. 것입니다. 다만 현재 이 외국인 매수세가 워낙 강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올해 예상된 공모 금액은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는 의견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생보사 공모 물량의 경우 상당수가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상장 시기만 잘 조절이 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 체계를 바꾼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연체가 얼마나 됐나라는 개인 그 자체로 봤을 때는 조금 나쁜 그런 정보들만 공유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대출을 지금까지 얼마나 착실하게 갚고 있나라는 대출 상환 실적 같은 좋은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해서 좋은 신용도를 유지해온 개인이라면 이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도 산정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과거에 빚을 갚았던 해당 금융회사뿐 아니라 다른 금융권에서도 각종 혜택을 받고 한층 쉽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 등의 연체 정보도 신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범위가 확대되고요. 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신용정보 활용 기준은 2007년 이후에 3년 만에 수술이 이루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기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들에 대한 신용정보 체계를 바꾸고 올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네. 우선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중심이 되는 금융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대폭 바뀝니다. 현행 신용정보 체계를 보면 이 연체 정보처럼 불리한 내용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도 산정 방식이 상당히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융권은 신용평가 기관들에게 대출 잔액만 통보를 해주고 정작 빚을 상환한 실적은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개인들의 신용 관리에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이와 함께 정부는 한전 등 공공기관과 협의를 해서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신용정보 공유가 가능한 범위와 또 제공 절차 등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전기요금을 일정 기간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들은 신용도가 낮아져서 금융거래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행 그 신용정보 활용 기준도 3년 만에 바뀌게 되는데요. 이 지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연체 기간이나 연체 금액, 현금 서비스 등의 대출 실적, 그리고 신용정보 조회 기록 등은 모두 3년 전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때문에 이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야 된다는 지적이 지금 정부 내에서 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준다는 기준의 경우 이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을 하거나 세분화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대출만 잘 갚아도 신용 등급이 앞으로는 또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거.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왜곡된 부분을 좀 바로잡는다라는 느낌이 참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신용정보 개인 체계를 좀 바꾼다라는 특별한 배경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예, 이 정부가 올해 금융산업 구조 개편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 꼽은 것이 바로 금융소비자 보호인데요. 네. 그 일환으로 지금까지 개인 고객보다는 금융기관의 편의에 따라서 운영돼 왔던 이 신용정보 관리 체계를 대폭 수술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 이 여러 신용평가 기관들에게 금융기관들이 연체정보같이 불리한 정보만을 제공했던 것도 개인 고객에 대한 그 유리한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경우 자기 고객들의 정보가 다른 금융기관으로 넘어가면서 이 우량 고객을 빼앗길 수 있다는 어떤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 것은 바로 이 다양한 금융이력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개인 고객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신용도를 산정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대출 연체가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은 이제 곧바로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고요. 이 한 곳에서 신용도가 떨어진 고객은 사실상 그 신용을 회복할 기회도 없이 모든 금융권에서 불이익을 받으면서 반신용 불량자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출 상환 실적을 포함한 긍정적인 정보가 공유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연체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추후에 빚을 제대로 이렇게 착실히 갚는다면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한층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는 또 이와 함께 신용정보 활용에 보다 다양한 공공정보를 포함해서 정보의 활용도와 효율을 높일 방침인데요. 이 4대 보험과 전기요금 납부 정보, 그리고 사망자나 국외 이주 신고 정보, 그리고 정부 조달 실적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실상 실업자가 지금 300만 명을 이미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이 숫자가 잘 줄지 않고 있는 건데요. 통계는 언제나 맹점이 있죠. 통계상에 잡힌 실업자 수뿐만이 아니라 경제활동 아예 포기하고 놀고 있는 사람과 구직 활동을 아예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상 취업 준비만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실상의 실업자 수가 지금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현재 통계는 집계가 안 되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실업자 수가 정확히 몇 명 정도 되는지 일단 궁금하네요. 네, 이 공식 실업자의 취업 준비생이나 구직 단념자, 그리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고용 불안정자 등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 수는 작년 11월 말 현재로 329만 9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실업률도 정부의 공식 실업률인 3.3%의 4배에 가까운 12.9%에 이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100명 가운데 12명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거나 또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상 실업자라고 하면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실업자뿐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 가운데 취업 준비생, 그리고 네. 59세 이하이면서 그냥 쉬었다는 사람, 또 이 근로시간이 18시간 미만이어서 언제든 실업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고용 불안정 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이 사실상 실업자는 지난 2008년 293만 2천 명에서 작년 1월에는 경기 악화에 따른 고용 위축으로 356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2월에는 366만 명까지 올라섰습니다. 이후에 이 정부의 재정 일자리가 쏟아지면서 9월에는 311만 명까지 줄어들긴 했지만 이 300만 명 이하로는 좀처럼 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그 통계가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12월 통계 지표에서는 희망근로 일자리가 12만 개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증가세를 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실과는 달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실업률은 2001년 이후에 거의 3%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이 현실과 통계의 괴리가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데요. 네. 이 공식 실업률과 사실상 실업률의 격차는 11월 현재를 기준으로 2003년에 6.6%포인트에서 2004년에는 7.2%포인트, 2005년에 7.6%포인트, 그리고 2006년부터 8년까지는 8%포인트대로 진입을 했다가 작년에는 9.3%포인트까지 급상승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실업자가 앞으로 줄어들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인 실업률에 매달리기보다는 이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나 있는 비경제 활동 인구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공식 발표에 거의 4배나 달합니다. 사실상 실업자가 지금 330만 명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정말 국가적 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에 또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했잖아요.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도 이제 취직을 하지 못한 졸업생 가운데 3명 중 2명은 실업자로 이렇게 잡혔다고 또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네, 한국 취업 포털이 지난해 2월과 8월 대졸자 993명을 대상으로 취업 현황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르면 35.2%만이 취업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2008년에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는 대졸자 취업률이 46.2%였는데요. 그에 비하면 11%포인트가 오른 것이고, 그리고 대졸자 취업률이 62.8%에 달했던 2007년에 비하면 거의 30%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 취업하지 못한 나머지 64.8%의 경우 물론 이 대학원에 진학을 했거나 유학을 갔다는 경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실업자로 분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인 취업 상황은 크게 나빠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또 이 취업에 성공한 대졸자들도 일자리를 얻기까지 입사 지원서를 제출한 횟수가 평균 34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 취업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의 그 가전 전시회 때문에 가 있는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이 말이죠. 올해 2010년에는 북미 시장에서 20% 이상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라고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면서요? 네,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10에 참석 중인 그 최지성 삼성전자 사장이 어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올해 북미 지역에서
전년 대비 20% 이상 많은 320억 달러의 매출 목표에 도전하는 한편 그 3차원 입체, 즉 3D LED TV 시장 확대를 통해서 이 LED TV에서만 조 단위 이상의 이익을 내겠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 전시회에 참석한 최 사장은 글로벌 경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던 작년 초에 비하면 올해 1분기는 상전벽해라고 할 정도로 좋은 상황이라면서 올해는 이 전시회 부수도 늘리고 제품 라인업도 한층 다양화해서 전 제품과 전 지역의 시장 점유율에서 절대 우위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올해 삼성전자가 가장 기대를 거는 제품은 자체 개발한 3D 기술을 토대로 한 3D LED TV인데요. 삼성은 올해 이 시장에서 200만 대 이상을 판매한다는 목표를 잠정적으로 세운 상태입니다. 또 휴대폰에서도 지금 세계 1위로의 도약이 가시권으로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2010년을 겨냥해 이 스마트폰 전략 제품 풀 라인업을 이번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삼성의 이건희 전 회장은 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전 회장도 세스 행사장으로 직접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세계 최대 멀티미디어 가전 전시회로 알려진 지금 세스 2012 날간의 일정으로 미스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7일부터 개막을 하게 됩니다. 뭐 삼성전자 외에도 많은 우리 기업들이 참가를 하게 될 텐데 말이죠. 이번 전시회가 갖는 의미 또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지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죠. 네, 그 세스는 그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데요. 이 세계적인 전자업체들이 총출동해서 새해 전략 제품을 경연하는 전시회인 만큼 올 한 해 가전제품의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여업체는 삼성과 LG전자 등 국내 업체를 비롯해서 소니와 노키아 그리고 샤프, 구글 등 전 세계 140여 개국의 2,830여 개 업체에 달합니다. 올해 전시회에서는 그 3차원 입체 3D TV와 LED TV 시장을 놓고 벌이는 주요 업체들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서비스 강화 제품이나 친환경 제품, 그리고 스마트폰 등 업그레이드된 모바일 기기와 로보틱스 등의 차세대 혁신 제품도 주요한 테마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내 참가 업체로는 역시 삼성과 LG전자가 대표적인데요. 네. 이번 전시회에서 삼성전자는 150여 종의 880여 개의 혁신 제품을 선보이고 LG전자도 500여 제품을 전시해서 글로벌 가전업체로의 도약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성의 경우 지금 올해 업계에 최초로 공개하는 3D TV의 풀 라인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 3D LED 외에도 3D LCD와 PDP TV 등을 동시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LG전자도 올해 전략 제품을 대거 공개하는데요. 이 풀 LED TV의 간판 제품인 인피니아 시리즈와 그리고 제품 두께가 단 6.9mm에 불과한 울트라 슬림 LED TV 등을 공개하고 또 콘텐츠 서비스를 강화한 제품들도 대거 전시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가 미흡한 경제 지표 때문에 보합권 혼조세에서 마쳤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소폭 올랐지만 나스닥만 0.3%가량 떨어졌는데요. 그러나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을 하면서 원자재 상품주에는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1,700을 넘겼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는 조금 주춤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장도 역시 뉴욕 따라서 좀 쉴는지 아니면 더 갈는지 모르겠네요. 성공 투자기원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